한글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 요강도 50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두 획에 해당하는 부수를 하나 살펴볼 건데요. 힘력부가 되겠습니다. 파워이라고 하는 힘을 뜻하는 력이 되겠죠. 움직일 동자, 무엇인가가 움직이는 것은 모두 이 동자로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용감하다 할 때 용자, 세력 할 때의 세자, 일하다 할 때 근로 라는 근자, 누군가를 생각하다, 감안하다, 무엇인가를 할 때의 리어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글자를 동자, 움직이다 라는 의미의 동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움직이는 것에 대한 표현을 동자로 하는데요. 왼쪽에는 무겁다 라는 의미의 중자가 있고, 오른쪽에는 힘이라고 하는 의미의 력자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자 옆에 힘력자가 붙어서 움직이다 할 때의 동자가 되겠습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그래서 총 11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한 번 더 써보겠습니다. 이거는 무겁다 라는 의미의 중자와 힘이라고 하는 의미의 력자가 합쳐져서 동자가 되겠습니다. 동작 하면 움직이는 행위, 상태 또는 그 모습을 얘기합니다. 행동은 직접 실행하다 하는 의미고요. 운동은 움직임 자체를 운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작은 움직임 자체를 얘기하는데 주로 겉 모양새에 초점을 두는 데 반해서 운동은 움직임 자체에 초점을 둡니다. 또 한 가지는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 하는 어떤 부담을 주는 행위들을 모두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워크아웃 또는 엑서사이즈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운동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동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움직이게 하는 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동력원, 그러면은 움직이게 하는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의미로 동력원이라는 말을 쓰고요. 여기서 이 력자를 빼고 동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원이라는 말은 물론 이제 한자가 다르죠. 이 동력원이라고 할 때 이 원은 근원이라고 하는 원자고, 여기서는 인원이라는 의미로 동원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거는 소집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행하는 목적 또는 목표가 동기가 되겠습니다.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붙박혀 있지 않은 재산, 쉽게 움직일 수 있는 재산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금반지 같이 폐물이라든지 또는 수표와 같이 지갑에 넣고 다닐 수 있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동산에 들어가겠고요. 그 반대가 부동산입니다. 부자가 앞에 붙으면서
움직일 수 없는 동산이니까 토지라든지 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동산에 들어간다. 동물은 생물, 즉 살아있는 객체 또는 주체 중에서 움직이는 것, 우리가 움직이지 못하는 것은 통상 식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움직이는 것을 동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도 동물에 들어가는 거죠. 자동차는 스스로 움직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스스로 움직인다는 것은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진짜로 스스로 움직인다는 의미가 아니죠. 소가 끄는 우차, 말이 끄는 마차 이런 거에 비해서 소나 마차가 필요 없이 자기 스스로가 움직여갈 수 있다라는 의미로 자동차라는 말을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이라고 하는 것은 나타나다라는 뜻인데요. 앞에 임금, 왕이라고 하는 왕자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다라는 의미의 현자가 합쳐져서 나타날 현자, 여기 삐쳐 올리죠. 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그래서 총 11획에 해당하는 현자가 되겠는데요. 나타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타나다 안에는 now, 지금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이제 염두에다 두시고 단어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는 지금 이 시점을 얘기합니다. 현가라고 하는 것은 현재 가치라는 말의 준말이에요. 현재 가치, 즉 이자를 붙여서 미래에 더 많은 돈이 생기게 되죠. 그때 그 이자는 미래 가치고 원금은 현재 가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수표라든지 어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할인율, 채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할인율을 결정할 때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의 차이를 이자율이라는 것을 감안해서 이 채권을 내가 사는 것이 이득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를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현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얘기합니다.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나타난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나타난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는 본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착시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주소라고 하는 것은 실제 주소, 현재 살고 있는 실제 주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 주민등록상에 주소지가 있죠. 근데 그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는 예를 들어서 군대가 있다든지 또는 유학을 갔다든지 그러면은 주소지는 주민등록지에 있지만 실제 거주하는 데는 다를 수 있죠. 그 다른 주소를 현주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현황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그 일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표현은 어떤 상태 또는 마음 또는 질적인 어떤 일들을 사람이 알아볼 수 있게 말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또는 어떤 음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 겉으로 나타내는 것을 표현이라고 하고, 현금이라고 하는 것은
통화를 얘기합니다. 즉 법적으로 가치를 인정한 통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실현은 계획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현장은 일이 일어나는 그 장소를 얘기합니다. 어떤 범죄가 일어난 또는 일어났던 또는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 또는 어떤 수습 직원이라든지 또는 훈련을 받는 사람들이 훈련을 받는 그 장소, 이런 것을 우리가 현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건축이라든지 토목이 일어날 때 그 건축이나 토목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장소를 현장이라고 한다. 마지막 글자는 우리가 고자를 볼 건데요. 위에 열십자가 있고 밑에 입구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이라는 의미의 고자가 되겠습니다. 인쇄체에서는 이게 수직으로 되려갔는데 손으로 쓸 때는 좀 비껴 쓰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안하시면 되겠고요. 해서 옛날이라는 의미의 고자가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총 5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고요. 상당히 많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고대라고 하는 것은 중세 이전, 중세보다 그 앞선 시대를 우리가 고대라고 얘기를 하고요. 일반적으로 AD 그 10세기 이전, 보통 한 7, 8세기 이전을 우리가 고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굳이 그때가 아니고 더 좀 현실적일 때는 BC 시대, 즉 AD 이전 시대를 우리가 고대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고대는 좀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 시기가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 또 고고학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청동기 이전 시대를 고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이 고대라는 의미는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대단히 유연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감안하고 보시면 되겠고요. 고가구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쓰던 가구라는 뜻입니다. 근데 실제 이 고가구가 정말로 옛날에 만들어진 거냐라고 하는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실제 옛날에 만들어진, 직접 옛날에 만들어져서 쓰던 가구면은 이제 문화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죠. 이제 그런데 그 형태 또는 재질, 이런 것이 이제 옛날에 쓰던 것을 재현한 것일 수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고가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가구라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옛날에 쓰던 가구라는 의미, 또는 옛날에 쓰던 가구를 근대, 현대에 재현한 가구라는 의미 다 가지고 있다. 고전이라고 하는 것은 보다 전통적인, 그래서 어떤 예술적 가치가 있는, 또는 문학적 가치가 있는 것, 또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간으로서의 도리에 대해서 교훈을 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고전이라고 하면 이제 통상 근대 이전, 특히 이제 중세 이전에 만들어지거나 또는 저술된 것들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고궁은 옛날 시절에 쓰던
왕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궁은 이제 근대 이전, 현대에서도 이제 왕조나 국채가 바뀌었을 경우에는 이제 고궁에 들어갑니다. 조선시대 궁들이 다 지금 우리가 고궁으로 보고 있는 거죠. 고찰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지어진 불교 사찰을 얘기합니다. 불교의 그 예배지를 우리가 고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통상 우리가 고찰 그러면은 역시 조선시대 이전에 지어진 것, 특히 우리나라의 고찰하면 신라시대라든지 이때 고찰들이 많습니다. 하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보면 한 2000년 가까이 된 고찰들이 있습니다. 몽고라고 하는 것은 몽골리아를 중국에서 무시하기 위한 용어로 만든 거예요. 근데 실제 우리나라 이 네이버를 비롯해서 이 사전에 몽고라는 말에 그대로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는 이건 쓰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뭐 사전에 올라가 있으니까 지금 제가 소개를 하기는 한 거지만 우리는 몽고가 아니고 몽골이라고 표현해야 된다는 점 강조하기 위해서 이게 일부러 제가 가져온 겁니다. 몽고반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몽고어족, 한국에는 몽고어족이죠. 이 몽고어족, 여기서 몽고반점 이건 다 마찬가지로 앞으로는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하여튼 우리가 이걸 쓰고 있으니까 소개는 지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몽고족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어렸을 때 아기로 태어나면 엉덩이라든지 이런데 푸른 둥그스름한 푸른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넓적하고 범위가 넓어요. 근데 그게 이제 초등학교쯤 되면 없어져요. 자연적으로 없어집니다. 고풍스럽다, 차림새라든지 어떤 외부로 풍겨져 나오는 분위기가 예스럽다라는 의미고요. 여기서 예스럽다라고 하는 것은 고리타분하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조금 뭐라 그럴까, 전통미가 있다, 또 품위가 있다, 그런 의미의 좀 좋은 의미로 쓰는 말입니다. 옛스러워서 좀 촌스럽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중고품이라고 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한 번 개봉이 된 제품 또는 쓰던 제품을 뜻합니다. 원래는 쓰던 제품이라는 뜻이에요. 원래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워낙 사회가 복잡해지고 법이 강화되다 보니까 공식적으로 개봉이 된 것은 다 중고품으로 들어가는 거죠. 복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좋은 제도가 또는 좋은 풍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뭐 특히 이제 나쁜 이유에서 물론 꼭 나쁜 이유에서만은 아닙니다. 뭐 라이프 사이클 때문에 사라졌었던 거일 수도 있어요. 일단 그렇게 어떻게 하다가 사라졌는데 그거를 현대 사회에서 다시 되살리는 것을 복고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복이 다시 되살린다, 그런 다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복원 하면 원 상태를 되살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한 개의 부수와 세 개의 한자, 그리고 각 한자에 대한 10개씩의 현대 한국어에서 쓰는 단어들을 살펴보았는데, 이것이 한국어 문해력을 향상시키고 특히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이 한국어 단어의 조성 원리하고 한글 단어의 생성과 정확한 뜻을 이해하시는데 크게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